예, 이제 7강 아파트 회계에 대한 자본 개정 그리고 잉여금과 관리비의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회계자 자본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자본금을 불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자본이 뭘까 해서부터 먼저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달분 선수관리비 낸 것을 장기 부채라든지 이런 계정으로 처리해 놓은 단지도 꽤 많았습니다만은 99년도에 우리 표준관리규약을 만들면서 그때 관리비 출연금이라는 계정을 썼습니다. 관리비 출연금을 쓰면서 선수관리비는 자본이다라고 이제 명문화를 시켰고 그러한 모습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지금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자본에 관한 계정이 우리 관리비 예치금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쌓여진 잉여금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의 방식에 따라서 예비비 적립금이나 장기 수존 충당금 또는 장기 수존 적립금으로 처분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우리 단지가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선수관리비를 받으면서 키를 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입주가 시작될 때 전체 받을 선수관리비 금액을 관리비 예치금과 미수관리비 예치금으로 제일 처음에 총 금액을 설정을 해놔야 된다. 그러고 나서 관리비 예치금은 특수한 관리비 통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대변으로 빼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사례를 보면 정은 아파트 단지가 38평형 1000세대 단지인데 입주 초기에 관리비 예치금을 가구당 12만원씩 받기로 했다 이랬습니다. 입주 최초 입주일 날 대변에 관리비 예치금 1억 2천 그리고 차변에 미수 관리비 예치금 1억 2천이라는 계정을 딱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 통장에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대변으로 미수 관리비 예치금을 빼면서 예금을 잡아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초기에 갖고 있었던 선수관리비에 대한 관리 계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비치를 하고 꼭 보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입주한 뒤 2년, 3년 지나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초기에 소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면 아주 어려운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선수관리비 통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수관리비는 만약에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현금을 냈더라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날 곧바로 입금을 시켜서 양자가 선수관리비에 대한 입금증하고 통장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초기부터 해 나가셔서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잉여금. 실은 잉여금이라는 것은 잉여금은 실은 여러 가지의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잉여금에 대한 그 흐름을 한번 그려놓고 잉여금과 더불어 관리비 수익까지 한번 같이 설명해 나가는 틀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들면은요 원래 관리 수익이 있고 관리 비용이 있고 요놈을 빼면은 이제 관리 총 손익이 되죠. 요것이 이제 관리 총 손익이 되는데 통상 이놈은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 외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외 비용이 있습니다. 관리 외 수익이 주로 잡수익이 되는 것이고 관리 외 비용은 부과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출들이 되겠어요. 그러면 관리 비용으로 발생한 놈이 제대로 부과가 됐습니까 하는 것이 현재 입주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리비로 부과된 것보다 훨씬 더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돼서 일반 회사처럼 이것이 일반 회사로 보면은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일반 회사는 이놈이 클수록 유망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 총 손익은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오로지 단기 순이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리 외 수익이라는 잡수입하고 이것을 쓴 관리 외 비용을 지출한 요놈을 뺀 나머지가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당기 순이익이 이제 이익여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여금 관리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결국 이 관리 외 수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관리 외 수익 관리, 소위 잡수익 관리라는 것을 정확히 보면 이익여금에 관한, 처분에 관한 여러 가지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관리 외 수익을 보죠. 한번. 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장 많은 거죠. 지금 관리 주체나 관리소에 있는 직원이나 주민이 별로 노력을 안 해요.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즉 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들은 누구 돈이겠어요? 단지가 존재하지 않기, 지금 단지가 그냥 있어서 그냥 막 들어오는 돈들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프로가 쓸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단지의 오너들 몫이죠. 따라서 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만 쓸 수 있느냐. 요 잡수입을 벌어들이는데 직접 대응되는 지출, 요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차료 수익이다. 그러면 주차료 수익을 거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원들에 대한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주차선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승강기 수익이다. 그러면 승강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면서 승강기 보험료를 낸다든가 그런 거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돈은 못 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이 노력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잡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력 안 하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결정을 해서 언제든지 그 결산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단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이러한 수익에 대해서 직접 대응하는 지출이나 아니면 노력해서 벌어들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해서 쓰는 이러한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회계 처리가 될 때는 요놈이 바로 전부 다가 관리 외 비용이 된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그러면 결국 단지가 있어서 들어오는 돈, 노력해서 들어오는 돈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 계획에 따라서 쓰고 남은 돈들이 바로 단기 순이익이 되면 이 단기 순이익은 곧바로 이익여금이 된다. 이런 구조가 되면 저 이익여금은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막 털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야 이거 뭐 아파트에 지금 비품이 엉성하구나. 컴퓨터 하나 사라. 야 잡수입 털어 써라. 이런 결의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잡수입이라는 게 누구 돈이냐 이 말이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 한 오너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러한 잡수익이라는 것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라면 지금 함부로 털어가지고 관리비로 당연히 부가시켜서 받아야 될 돈들을 함부로 털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익여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오너 몫이다. 그래서 이익여금 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예비비 적립금이라는 모습으로 하나가 처분될 수가 있고요. 예비비 적립금으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이익여금은 이거는 막 무조건 자동빵, 이거는 장기수선 활동에 해당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장기수선 적립금으로 처분될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어떤 회계 결과가 결산이 마감되고 대표회의가 결의가 되고 나면 넘어가는 이익여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9페이지에 있는 이익여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익여금 처분의 회계 처리가 먼저 순서 1번 예비비 적립금을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돼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관리규약의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된 이익여금은 곧바로 빠른 시간 내에 일반 예금에서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장기수선 예치금으로 예금 계정을 대체시켜야 되는 그러한 틀이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이와 같이 처분되는 것의 회계 처리는 언제 하느냐. 과거에는요, 결산일인 12월 말에 했습니다. 추정해서. 그러나 이제는 입주자 대표회의, 즉 결산 대표회의가 딱 설정이 돼서 결산 대표회의가 이걸 이렇게 씁시다 하고 결의한 그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으로 잉여금을 빼고 대변의 예비비 적립금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것이다. 자, 4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적립금에 대한 한도가 나와 있는데 예비비 적립금의 한도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경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규약에 입각해서 정확히 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원래 예비비 적립금을 만들게 됐을 때는요, 이 예비비라는 것이 함부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나들 돈인 잉여금을 오나들이 와서 무슨 문제가 날 때마다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주요 시설의 보수 같은 활동이 발생했을 때 과연 세입자들한테 그 돈을 물리게 할 수 있느냐, 즉 관리비로 풀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예비비 한도거든요. 예비비거든요. 근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첫 번째 한도가 지금 말 혹시나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의도의 아파트는 과거에 지역 난방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비 출연금을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 잉여금을 전부 다 장기 수순으로 돌려라 이래버리면 뭐 아파트 단지 부도나죠. 뭐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또 더 나아가서 단지가 오래된 단지일수록 선수관리비 반환은 낫던가 하고 지금 나가는 관리비에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제2기준을 일부러 만들어놨는데 이번에 표준관리규약이 나온 그 틀에서는 이 기준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중에 큰 놈이 우리의 예비비 한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보시면 예비비 적립금 한도의 회계 처리 그랬습니다. 기본상 직전 관리비 부과금액이 12억이고요. 예치금이 8천이고 직전 회계년도 말 미처분 잉여금이 1,500이 있고 당기순이 2,800이다. 그럼 예비비 한도는 얼마냐라고 봤을 때 제1기준만 있는 현행 관리규약에 의하면 12억 곱하기 2%에서 2,4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까지 있었던 과거의 규약에 의하면 이 기준을 해봤더니 이 단지는 평균 관리비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선수 관리비보다 2천만 원밖에 안 모자라는구나. 그렇다면 2,000하고 2,400의 맥시멈인 2,400이 한도가 됩니다. 결과는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2,400을 한도로 마감을 하는데 이 한도되는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 적립금으로 쓰는 건 아니죠. 지금 직전 연도에 넘은 거 1,500에 당기순이익 1,800이니까 총 3,400이 미처분 잉여금으로 있긴 있지만 이런 안을 이제 대표에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규약에 따라 봤더니 예비비 한도가 2,400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총 잉여금은 3,300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대표회의에서 좋다. 그럼 예비비 한도가 2,000이니까 예비비는 2,000만 합시다. 라고 결의를 딱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뭐가 결정된다 그랬습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은 3,300에서 2,000 뺀 그냥 1,300이 자동빵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행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예비비 한도가 결정이 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비비는 언제 쓰느냐? 41쪽을 보시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아니면 주요한 시설의 보수 이런 것을 할 때 예비비 의사결정을 해서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부관의 역서라든지 모든 공시물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만약에 예비비 적립금을 좀 덜 썼다. 한 2천만 원 설정해놨는데 이번에 1,500 쓰고 500은 남았다. 그러면 다음 기회 예비비 한도를 설정할 때 예를 들어 한도가 우리 예비비 한도를 2,000으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기회는 1,500만 추가 설정하면 되고요. 이번에 2,000 설정해놓은 잔액이 2,000이 있는데 다음에 예비비 한도가 1,500을 합시다 하고 결의되면 500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한입시켰다가 곧바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털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비비 한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리 주체가 입주자 대표에 보고하는 하나의 틀에 불과한 것이지 한도인 만큼 예비비를 반드시 설정해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혹시나 단지 가운데 선수 관리비하고 관리비, 평균 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아주 고민스러워요. 운영 자금이 없어 고민스러워요. 그러다가 부가액의 2%를 해봤더니 몇 푼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는 운영 자금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한도라는 그 규약 규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를 5%나
7%로 올려서 규약 개정을 통해서 적법한 모습으로 예비비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되는 잉여금은 반드시 예금을 장기수선 예치금으로 대체해야 되지만 예비비정기금으로 처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관리비통장이 가만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도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잉여금에 관한 흐름은 끝내고요. 42페이지에 관리외 수익이 나옵니다. 관리외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관리비 수익이라는 것은 관리 비용을 지출하면서 대응되는 수익, 관리비로 뽑아내는 것들을 말하고 관리외 수익은 그냥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노력하기 때문에 관리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그러한 수익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리외 수익은 비록 우리 회계가 실현주의가 원칙이지만 아파트에게는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듯이 현금주의를 오히려 더 우리가 신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 연체료, 승강기, 주차료, 임대 전부 다가 우리가 현금주의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한번 거기다가 제가 세무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칙적인 세무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자, 연체료, 승강기, 주차료, 임대, 잡수익 가운데 부가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딱 접목시키면 주차료라든지 승강기, 임대료 이런 것들 그 기타 잡수입, 알뜰시장에서 나오는 각종의 잡수입 전부 다 소위 수익사업이 돼서 어떤 경우는 부가세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금을 계산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단지가 이 관리외 수익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소위 영리사업, 수익사업에 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할 그러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이하에 이자수익이라는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액주의와 현금주의다. 뭐 선납, 세금 이런 거 하지 말고 통장에 뜨는 대로 차변의 예금, 대변의 이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이자가 장기수선 예치금에서 나온 이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투스텝으로, 그죠? 차변에 장기수선 예치금, 대변에 이자 수익 잡아주고, 그걸 가만 놔두면 그 이자 수익은 뭐가 됩니까? 단기 순이익이 돼가지고 잉여금이 되니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장기수선 예치금에서부터 나온 이자는 일단 예금과 이자를 잡아준 다음에 곧바로 그 이자의 처분처를 결정해 줍니다. 어떻게? 차변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관리외 비용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변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해 준다. 이래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단지에 우리 해결을 보면 손익계산상에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은 관리비용이 한 10번쯤 하나 있고 또 관리외 비용이 밑에 1번으로 하나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단지니까 우리가 박수를 보낼 일이다. 여러분들도 장기수선 예치금은 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스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체료 수익. 연체료라는 건 마찬가지고 어떤 납기, 관리비 납기일이 됐을 때 관리비를 연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2%, 3%, 4% 이런 각종 연체료를 물리는데 그러한 연체료를 실현주의에 따라서 납기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 연체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납기가 된 이후에 미수관리비를 입금을 시킬 때 그때 연체료가 같이 따라 들어오면 그때 바로 대변의 연체료 수익을 이렇게 계상하는 소위 현금주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에 승강기 수익 또는 곤도라. 요즘 곤도라는 많이 안 쓰죠. 그래서 승강기 수익이나 곤도라 같은 경우도 역시 현금주의에 따라서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대변에 승강기 수익을 쓰고 특별히 이러한 승강기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반드시 내부 통제 제도를 통해서 승강기 수익이 맞다. 이 숫자가 정확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3조 1세트에 정확한 내부 준비를 갖추고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러한 내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주차료 수익 마찬가지죠. 주차료 수익도 물론 관리비를 부과할 때 각 세대별로 1세대 1차량 초과, 2세대 셋, 2차량 3차량 있는 세대에 대해서 주차비를 부과하겠지만 부과된 숫자를 관리비 수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리비 부과하는 그 시점에 미수관리비 잡고 미수의 수차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차료는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미수관리비 들어올 때 주차료가 같이 따라 들어오면 그때 차변에 예금 잡고 대변에 미수관리비 떨면서 그때 현금주의에 따라서 주차료 수익을 잡는다. 이런 모습으로 정리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임대료 수익.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도 실제로 돈 받을 때 우리가 부가세법 상으로 과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임대료 역시 들어올 때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 크지 않으면 그냥 잡수입에 같이 섞어서 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임대료 수입을 분명히 오픈시키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과세 소득이 된다. 이런 또 불이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잡수익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잡수익들, 검침수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총액주의로 검침수당을 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지출을 일으키고, 이 검침수당이 누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우리 대법원이나 여러 가지 판결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합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합의해가지고 이것 중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뭐 이래 쓰고 나름대로 결의를 해놓고 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자산 수증액이라는 거. 지난번에 이 유형자산 말씀드릴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 유형자산을 취득을 하면 공짜로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그냥 부에 정리하는 것보다가도 그것을 정상적으로 비품이나 공격으로 회계 처리하고 대면에 자산 수익 잡은 다음에 곧바로 건당 1,000원 남기고 관리의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털어내버리면 잉여금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 강좌를 마치겠습니다.